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침실의 두꺼운 카펫 위로 그의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다가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일정하고 가차없던 데 없었다. 오늘 밤의 형벌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계속해서 응시했다. 오늘 밤으로 112번째 흠집을 찾아냈다. 이 차갑고 거대한 방에서 내가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바로 숫자를 세는 행위. 그가 내 옆에 앉자 침대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의 셔츠에서는 언제나처럼 다른 여자의 낯선 향수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겨왔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실크 잠옷의 어깨끈으로 다가왔다. 나는 인형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저항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래전에 학습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다정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목적만이 존재했다. 차가운 공기가 내 맨살에 닿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낙인을 찍듯 내 몸을 탐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규칙적이었고 그의 숨결은 내 귓가에서 차갑게 흩어졌다. 나는 그가 아니었다. 나는 여기에 없었다. 내 것이 무시. 야, 에이션. 육체를 떠나 천장의 얼룩 속으로 창밖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 속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저 이 모든 행위가 빨리 끝나기만을, 이 지독한 의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내 안에서 자신을 만족시킨 뒤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싸늘한 냉기가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 몸에 닿았던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헝클어진 시트 속에서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비참함도. 모든 감정이 마모되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벌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욕실 문이 열리고 그는 가운을 걸친 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침대 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나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서재로 가는지 작은 조명등을 켜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겨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잠옷을 추슬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모든 눈물이 말라버렸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사랑했던 남편의 손에 매일 밤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다음날 아침 우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0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소음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사실상 서로에게 가장 먼 이방인이었다. 그는 신문을 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이런 아침은 수백 번이나 반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비즈니스로 맺어진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 그 전화를 서재에서 받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아주 작은 틈이 남아 있었다.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를. 배우 오세라, 그의 여자. 내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아름답고 교활한 여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빈 접시를 들고
주방 쪽으로 향하는 척했다. 미안해, 어젯밤엔 바빴어. 그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을 담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서재문 근처 그의 시야에 띄지 않는 곳에 멈춰 섰다. 태준 씨,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기. 나는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라는 것을 안다. 그녀의 저 눈물 역시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일 것이다. 왜 그래, 세라야?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금세 걱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의 저런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젯밤의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젯밤 자선 파티에서 당신 부인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우는 척했다. 나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오세라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다가와 와인을 쏟았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차수연 씨가 무슨 짓이라도 했어. 그냥 사고였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나라는 인간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는 가지고 있었다. 사고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사슴처럼 가녀리게 떨렸다. 그 여자 일부러 그랬어요. 와인을 쏟고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고요. 이게 바로 본처와 첩의 차이야. 라고.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주 작게 말했으니까. 거짓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오세라의 말이 곧 진실이었다. 그 여자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신의 사랑을 받아도 결국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무 지쳐요, 태준 씨. 당신의 그림자로 사는 것도, 당신 부인의 교묘한 괴롭힘을 견디는 것도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 완벽한 연기 앞에서 내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못 믿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그냥... 아니야. 그가 그녀의 말을 다급하게 잘랐다.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에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전화가 끊겼다. 잠시 뒤 서재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얼음 같은 분노를.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스쳐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텅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밤의 형벌은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표출이었다. 그는 오세라에게 상처를 줄 수 없으니 그 모든 분노와 죄책감을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대상인 나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고통을 대신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다. 그의 잔인함의 이유는 결국 또 다른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가 떠나고 거대한 저택에는 다시 나 혼자 남겨졌다. 나는 오늘 밤 다시 찾아올 그의 형벌을 예감했다. 오세라의 거짓 눈물이 만들어낸 더 차갑고 더 깊은 형벌을. 나는 조용히 다가올 밤에 어둠을 기다렸다. 그의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밤이 끝나면 나에게는 언제나 텅 빈 낮이 찾아왔다. 남편인 강태준은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CEO였고 나는 그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였다. 내 하루는 의미 없는 일과들로 채워져 있었다. 오전에는 필라테스, 오후에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의 쇼핑, 저녁에는 사교계의 지루한 자선 파티.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처럼 흘러갔다. 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태준의 아내로 존재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질 속에서 나의 영혼은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JX그룹의 성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트로피일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무의미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운전기사가 익숙한 강변북로를 따라 저택으로 향하고 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운전기사는 당황했지만 내 지시에 따라 차를 갓길에 세웠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걷고 싶어요. 나는 무작정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익숙한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결혼 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제는 낡고 허름해진 동네. 내 발걸음은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췄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창 너머로 멈춰버린 도자기, 물레와 마른 흙더미가 보였다. 아버지의 낡은 도예 공방.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공방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다. 아버지는 사업가였지만 흙을 만질 때 가장 행복해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꼭 닮은 딸이었다. 어릴 적 나의 작은 손은 언제나 흙투성이었다. 흙에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 물레가 돌아가며 형태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들. 그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강태준과 결혼하며 과거 속에 묻어야만 했다. 그의 아내는 손톱 밑에 흙대를 묻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었으니까. 나는 내 꿈을, 내 자신을 그와의 결혼을 위해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내가 멍하니 공방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에 한 노인이 안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가씨, 수현 아가씨 맞으시죠? 이도윤 선생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 명장 중 한 분이셨다. 선생님.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는 내 초라한 행색과 값비싼 옷차림 너머에 있는 깊은 슬픔을 한눈에 알아보신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나는 애써 쓰고 있던 가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어서 들어오게. 그는 내 손을 잡고 나를 공방 안으로 이끌었다. 공방 안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따뜻하고 아늑했다. 흙냄새와 유향냄새가 잇고 있던 나의 과거를 일깨웠다. 선생님은 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셨다. 그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이 손이 흙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구나.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네 아버지가 늘 자랑했었지. 우리 수연이 손은 흙의 말을 알아듣는 손이라고. 세상을 빚어낼 손이라고 말이야. 선생님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셨다. 그리고는 먼지가 쌓인 선반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주셨다. 여긴 이제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 그는 내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말했다. 언제든 오렴. 다시 흙을 만지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울고 싶을 때 혹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숨고 싶을 때. 여긴 이제 온전히 네 공간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고 묵직한 쇠의 열쇠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 나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공방을 나섰다. 손 안에 든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내게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나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다. 숨을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다음 날부터
나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정해진 스케줄을 따르는 척하며 기색의 나를 도예 공방 근처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낡은 쇠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강태준의 아내 차수연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다. 공방은 먼지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나는 며칠에 걸쳐 그곳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굳어버린 흙을 치우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낡은 도구들을 닦았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침내 물레 앞에 앉았다. 몇 년 만에 만져보는 흙의 감촉은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나는 눈을 감고 흙의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자꾸만 흙덩이가 중심을 잃고 찌그러졌다. 내 마음처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흙을 만졌다. 그러자 어느 순간 내 손이, 내 몸이 흙을 기억해냈다. 물레가 돌아가고 나의 손가락 끝에서 젖은 흙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 기적 같은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창조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내가 빚어내는 그릇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찌그러지고 비틀리고 금이 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마치 나의 영혼처럼. 나는 그 불완전함이 좋았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공방에서의 시간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내가 다시 저택이라는 황금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공포가 찾아왔다. 밤이 되면 그는 돌아올 것이고 그의 형벌은 계속될 테니까. 그날 밤도 그는 어김없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또다시 오세라에 짙은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다가와 내 옷을 벗겼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이상 천장에 얼룩을 세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공방에 두고 온 아직 마르지 않은 나의 항아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목 부분을 조금 더 얇게 다듬어야 해. 손잡이는 조금 더 과감한 형태로 붙여볼까? 유약은 어떤 색을 써야 할까? 멍든 자국 같은 깊고 푸른 청자유는 어떨까? 그의 몸이 나를 짓누르고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모든 감각은 오직 흙과 불과 유약의 세계에 가 있었다. 그는 내 육체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영혼에는 닿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이런 변화를 즉시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내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차수연, 그가 으르렁거리듯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눈을 아무런 감정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 속에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한 것 같았다. 내 눈은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날 봐. 내 말 듣고 있어. 그는 내게서 익숙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더 거칠게 나를 다루기 시작했다. 내 어깨를 아프게 쥐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내게서 고통의 신음이라도 혹은 애원의 눈물이라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팠지만 그 고통은 이제 내 마음까지 닿지는 못했다. 나에게는 이제 도망칠 수 있는 나만의 신성한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의 이 형벌은 나의 그 공간을 침범할 수 없었다. 포함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아무런 감정적인 소득도 얻지 못한 채 frustrated and deeply unsettled 한숨을 내쉬며 내게서 물러났다. 그는 화가 난 듯 평소보다 더 난폭하게 욕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이겼다. 나의 침묵과 나의 무관심으로. 그의 형벌은 내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텅 빈 껍데기를 끌어안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남자일 뿐이었다. 나의 무관심은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고문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내게서 감정의 파편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나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나는 텅 비어 있었다. 나의 영혼은 더 이상 이 저택의 침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 영혼은 언제나 흙먼지 날리는 낡은 공방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나의 이런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의 불안은 곧 집착과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운전기사가 내 행선지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 휴대폰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내 차량의 GPS 이동 기록이 띄워져 있는 모니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내가 매일같이 낡은 동네의 공방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도윤 선생님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미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감시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기묘한 만족감마저 느꼈다. 그는 나를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흙을 만지며 얻는 평온함을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도자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졌다. 처음에 비틀리고 금이 갔던 형태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균형 잡힌 곡선과 안정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의 내면이 나의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 앞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한 장을 던졌다. 인사동에는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가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명세서에는 내가 도에 재료를 산 내역이 찍혀 있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도 있군. 누구지?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래된 분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친구분. 내 대답은 지극히 평온했다. 거짓도 변명도 없었다. 친구 그는 비웃었다.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질투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나의 침묵은 그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그날 밤의 형벌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집요했다. 그는 내게서 고통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내 몸을 탐하면서 내 귓가에 독처럼 속삭였다. 그 늙은이와도 지금 나처럼 군함하래. 그놈과 어디까지 갔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덩이를 생각했다. 중심을 잡아야 해.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중심으로. 그의 모욕적인 말들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그것들은 그저 중심을 잃고 궤도를 이탈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내게서 어떤 반응도 얻어낼 수 없자 더욱더 절박해졌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썼다. 오세라. 그녀는 너와는 달라. 적어도 그녀는 침대 위에서 죽은 시체처럼 굴지는 않지. 그는 자신의 정부 이름을 들먹이며 내 질투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사랑을 잃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죽은 사람에게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지쳐버렸다. 그는 내 옆에 누워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의 육체를 정복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그는 나의 육체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단 한 조각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나의 그 견고한 무관심 앞에서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불안과 공포가 이제는 나의 힘이 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과 집착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채 새로운 GPS 추적 장치를 달아놓았다. 그는 내가 공방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도윤 선생님과 나누는 모든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이제 그의 행동은 내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집착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오직 나의 흙과 나의 물레와 나의 감에만 집중했다. 내 손끝에서 태어나는 도자기들은 나의 아이들이었다. 그것들은 나의 고통이었고 나의 슬픔이었으며 또한 나의 치유였다. 나는 그것들을 빚으며 나 자신을 다시 빚어내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하루 종일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막 완성된 아주 마음에 드는 찻잔 세트를 가마에서 꺼내어 식히고 있었다. 아주 짙은 밤하늘색 유약 위로 금이 간 것처럼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나의 상처를 꼭 닮은 작품이었다. 나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것은 텅 빈 저택과 싸늘한 침묵이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비서는 그가 급한 미팅이 생겨 늦을 것이라고만 전했다.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저녁을 즐겼다. 혼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었다. 그리고 그의 서재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집 한 권을 꺼내 읽었다. 나는 그가 없는 이 집이 이렇게나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하지만 나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공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공방 문 앞에서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내가 분명히 잠그고 갔던 자물쇠가 아주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안은 겉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았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낯선 침입자의 흔적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바닥의 흙먼지 위에는 내가 신는 작업화가 아닌 아주 비싸고 매끄러운 가죽 구두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냄새가 났다. 그가 매일 밤 내게 형벌을 내릴 때마다 내 코를 찔렀던 그 지독하고 서늘한 남자의 향수 냄새. 그가 여기에 왔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의 유일한 성격이 그에게 침범당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아내려 했을까? 그는 내가 이도윤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도 맺고 있는 현장을 덮치러 왔던 것일까? 나는 천천히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나의 시선은 선반 위에 진열된 나의 도자기들 위로 향했다. 그는 틀림없이 이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초기에 만들었던 형태가 일그러지고 화풀이라도 하듯 부서진 조각들. 그리고 최근에 만든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마저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킨 나의 작품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예술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그 남자가 이 흙덩이들이 내뱉는 나의 침묵의 비명을 알아차리기나 했을까? 나의 절망과 나의 치유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나의 평온함을. 그때였다. 가마가 있는 안쪽 작업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묵직한 홍두깨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그와 마주쳤다. 그는 아직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내가
어제 막 완성한 그 밤하늘색 찻잔 세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화를 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충격 공포, 그리고 자신의 죄를 마주한 사람의 깊고도 처절한 슬픔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도자기들을 그리고 다시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매일 밤 얼마나 잔인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부서뜨리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부서진 영혼이 이 차가운 흙덩이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다시 살아나려 발버둥 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나의 이 초라한 도자기들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외도의 증거를 찾으러 왔다가 대신 자기 자신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해버린 것이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스쳐 지나 공방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한없이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가 공방을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이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이 담겨있던 눈빛이 망막에 새겨진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저택으로 돌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쩌면 분노에 차서 나의 유일한 성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도 몰랐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 안은 내가 나갔을 때와 똑같이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쳐다보며 그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와서 내게 무슨 짓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야 그가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나는 그가 침실로 올 것이라 생각했다.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각오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긴 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 속에서 그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침대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문가에 서서 어둠 속의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이 오가고 있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찻잔들, 그가 말했다. 아름답더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는 나의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더 교묘한 고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가장 먼 창가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그가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어떤 가시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 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경계심을 푼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벌하려는 집행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딘가 위태롭고 절박해 보이는 시선이었다. 그 깨진 조각들은 한참 만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버리지 않은 건가? 그는 공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나의 초기 실패작들에 대해 묻고 있었다. 나의 분노와 절망이 담겨있던 그 흉측한 파편들. 나는 그의 질문이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이것은 함정이다.
내가 무언가 대답을 하면 그는 그것을 꼬투리 잡아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피곤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먼저 잘게요.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나의 가장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와 이불을 걷어내고 나를 억지로 돌려 눕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 그의 존재감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의 형벌이 없는 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평소처럼 그가 나를 안고 나를 부서뜨려 주기를 바랐을 정도였다. 익숙한 고통은 이 낯선 불안감보다는 견디기 쉬웠으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실눈을 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불편한 자세로 잠든 그의 모습은 한없이 지치고 고독해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경멸했지만 한 번도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잔인함 뒤에 숨겨진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우리를 지배하던 잔인한 규칙은 깨졌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낯선 고요함 속에 함께 던져져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 혹은 어색한 휴전 상태가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나를 찾지 않았다. 우리는 거대한 침대의 양쪽 끝에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둔 채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폭력보다는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평화롭지 못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는 나의 낡은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어리고 무력한 아이가 되어 나를 경멸하고 비난하던 아버지의 서재에 갇혀 있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그날 밤도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여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조명이 켜졌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차수현. 그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이곳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나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 다정했다. 그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내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천천히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느껴보는 순수한 걱정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낯선 다정함 앞에서 나는 갑자기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팔에 닿았다. 그는 내 돌발 행동에 놀란 듯 숨을 멈췄다. 그의 팔 근육이 긴장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팔 위에 놓인 내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위태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대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나의 머리를 기댔다. 무서워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진심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밀어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뒤 그의 팔이 아주 천천히 망설임 끝에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그의 품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기적처럼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그에게 나의 상처를, 나의 두려움을 말없이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서툰 위로를 통해 나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나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감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그의 키스는 어젯밤의 악몽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지워버리는 아주 다정한 주문 같았다. 나는 그의 키스에 응답하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내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과도 같았다. 그는 끊임없이 내 표정을 살폈고 나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괜찮아, 그가 쉴 새 없이 속삭이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몸을 더 깊이 끌어안았다. 괜찮았다. 처음으로 정말로 괜찮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나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다. 나는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갈구하는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는 나를 부서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나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을 자신의 다정함으로 하나하나 맞추어주고 있었다. 나의 오랜 상처 위에 그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새겨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황홀경 속에서 흐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젯밤의 기적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이 깼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은 단단하고 안전했다. 지난 몇 년간 아침은 내게 늘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내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누워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기분 좋은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 단순한 손길에 나는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해. 그래야만 내가 네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생길 것 같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오세라, 그의 여자, 그리고 나의 불행의 시작점이었던 여자. 나는 나도 모르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려는 걸까? 어젯밤은 그저 하룻밤의 동정이었을까? 나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는 듯이 그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좀 늦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게. 너에게로. 그의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나는 그를 보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온종일 저택안을 서성였다. 그가 오세라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는 않을까?
수천 가지의 불안한 생각들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어젯밤 내게 보여주었던 그의 진심을 밤이 깊어서야 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오세라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인 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고 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과 교묘한 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세라는 평소처럼 울면서 매달렸어.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 부인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가 알던 당신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녀의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 네가 흘렸던 진짜 눈물을 보고 나니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 연기처럼 보이더군. 그는 오세라에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사랑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신의 죄를 이제는 바로잡고 싶다고. 나는 그의 고백을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질투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남자가 자신의 길고 길었던 과오를 끝내고 힘겹게 새로운 길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숙연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마친 뒤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하얀색의 아주 평범한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남편의 서명란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먼 곳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은 평생을 가도 갚지 못할 죄야. 네 사랑을 짓밟았고 너를 지옥 속에 가뒀지.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려고 해.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갔던 너의 인생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수현아. 나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이혼 서류. 내가 지난 몇 년간 꿈속에서조차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다. 완벽한 해방. 지긋지긋한 이 형벌로부터의 탈출.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종이 한 장은 더 이상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와 내 앞에 앉아있는 상처 입고 지친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택은 이제 온전히 나의 몫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자유를 향해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와 함께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볼 것인가? 그가 내게 이혼 서류를 건넨 뒤로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하얀 서류는 아직 서명이 되지 않은 채 나의 공방 선반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가끔 작업을 하다가 먼지가 쌓여가는 그 서류를 쳐다보곤 했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자유의 증표였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그 위에 내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다.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변했다. 밤의 형벌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위태로운 침묵이 찾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침대를 쓰지 않았다. 그는 손님방에서 잠을 잤고 나는 우리의 텅 빈 침실을 혼자 지켰다. 우리는 마치 서로의 집에 잠시 머무는 예의 바른 타인들 같았다. 그는 변하려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식탁에서 내게 말을 걸려 애썼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든지 새로 본 뉴스가 어떻다든지 그의 모든 시도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필사적인 노력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나의 공방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는 그저 문개에 서서 내가 흙을 만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방해하지 않으려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다. 나는 그를 무시하는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그의 방문은 점차 일상이 되어갔다. 그는 이제 공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의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그는 내게 질문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켰다. 그의 그 침묵의 동행은 이상하게도 내게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물레 앞에 앉아 마지막 작품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것은 다랑알이었다. 완벽한 원형이 아닌 보름달처럼 둥글고 어딘가 비대칭적인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형태의 도자기. 나의 지난 시간들을 이 흙덩이 속에 모두 담아내고 싶었다. 나는 돌아가는 흙덩이에 손을 댄 채 눈을 감았다. 흙은 부서지고 반죽되고 중심을 잡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수 있다. 마치 우리처럼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결혼 초기에 그에게 품었던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행복이라는 것이 꼭 처음에 완벽한 형태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그 상처마저 아름다운 역사로 만드는 킨츠기처럼 우리의 부서진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다시 빚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눈을 뜨자 그가 내 옆에 김이 나는 찻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깊은 국화차를 직접 우려온 것이었다. 작업하는데 목마를 것 같아서 그가 멋쩍게 말했다. 나는 젖은 손을 닦고 그가 내민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차의 향기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내가 만들고 있는 다랑아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기묘한 평온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나는 선반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내가 꿈꿨던 왕자님도 나를 파괴했던 악마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투성이의 불완전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처럼 나는 마침내 나의 선택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는 물레 위 나의 다랑아리에 마지막 손길을 더했다. 그것으로 나의 긴 방황은 끝이 났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부서진 모든 것들이 꼭 추한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